new Genesis G8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뉴스 알아봅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건강 이상설 속에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며 건재를 과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모범적인 학습 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고 석유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레부터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방심하지 말고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지침 준수를 습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8명 발생했지만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가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회는 마스크 오부제와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오늘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과학기술 ICT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세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후 2시 당 수습을 위한 혁신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안 대표는 총선 후 다시 대구를 찾아 의료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교육부가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우선 계약한 초중고교의 등교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며 공개 활동을 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초소 쪽에 총탄 여러 발을 쐈습니다. 네, 우리 군은 오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해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선 기자입니다. 아침 7시 41분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넘어 남쪽으로 총격을 가한 겁니다. 우리 군도 즉각 기관총으로 북측을 향해 10여 발씩 2차례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경고방송도 했습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우리 병력이나 장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감시초소 GP지휘관은 외벽을 살폈고 북한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4발이 콘크리트 벽에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탄이 박힌 우리 GP는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북한군 GP 3곳과 1.5에서 1.9k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군은 총탄 흔적을 통해 발사된 방향과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다만 군은 북한군 초소가 우리보다 낮은 지대에 있고 북한군 교대 후 장비 점검 시간대였던 만큼 오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짙은 안개로 1km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던 데다 인근 북한 지역 영농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봤을 때 의도적인 도발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군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현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군이 보낸 전통문에 대해서도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만 북한이 이 비무장지대에서 이 적대행위 금지를 골자하는 9.19 합의 이후에 이렇게 총격을 가한 거는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DMZ 인근에서 총격이라든가 포사격을 한 게 마지막에 있었던 게 2015년이고 예. 9.19 그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가 맺어진 것이 2018년 9월 9일이니까 네. 9.19 합의 이후에는 처음이고 네. 과거 도발로 따져도 5년 만에 있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탄을 확인한 후에 2차례 경고 사격을 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뭐 군 대응은 뭐 예를 들면 뭐 매뉴얼에 따른 건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예, 뭐 DMZ 교전 수칙에 따라서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경고 방송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고 사격을 하는데 네.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으로 이렇게 2차례 걸쳐서 10발씩 사격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북한군의 이상 동향이 있었으면 조준 사격을 했을 텐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2시간 이후에 군 통신선을 통해서 전통문을 발송했고 이러한 합참의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 저는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이 일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거는 맞는 거죠? 뭐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 예. 내용을 보면 1조에 일체의 적대 행위, 네네. 충돌이 확산될 수 있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이런 총격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한 위반이고 따라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도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018년 9월에 이 합의를 체결한 뒤로 이런 도발 처음은 아니었죠? 처음은 아니죠.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11월 23일 날 네네. 있었던 해안포 사격이에요. 예. 서해에서는 우리 덕적도와 북측 초도 사이에서 해안포 포사격이라든가 해상기동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예. 11월 23일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군이 강력한 항의, 그때는 지금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 외에도 별도의 팩스를 통해서 항의문을 전달했는데 네.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우리 군은 이걸 뭐 우발적인 총격으로 보고 있고 보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의도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안이 일회성이라는 거에서 우발적 충돌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한미 네. 양국이. 뭐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의도 분석은 조금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앞서 보도에도 제기됐지만 몇 가지 군의 설명이 그와 반대되는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GP 내에서 안개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GP와 북측 GP는 서로 상호 관찰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껴도 정확한 위치는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네. 네. 북한도 어차피 한국군의 반응을 갖다가 자제시키기 위해서 일회성 도발을 한다면 확전되지 않을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왜 현 시점에서 의도든 의도가 없든 이러한 행위를 했을지는 군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아마 합참에서 발표는 그렇게 했어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북한군의 움직임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앞서 저희 최선 기자 리포트 봤을 때 우리 군이 북측에 상황 성명을 요구했다는데 북한이 아직 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우발적이라면 북한 입장에서 우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실수했다 이렇게 해명을 원래 하지 않는 건가요? 북한은 안 해요. 그게 이제 남북 관계에 우발적이라도. 새로운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 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불리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예. 그때 사과하는 경향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군요. 긴장이 오히려 고조돼서 네. 충돌 가능성이 예견되면 그때 이제 북한도 입장을 바꾸곤 하는데 예.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온 것이 과거 북한의 관행이고 예. 이번에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서 우발적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의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또 필요하고 또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분석해야 되냐면은 북한군의 군사적 움직임과 네. 정치 경제적 상황을 맞물려서 좀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이 한 20일 정도 잠행을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북측 기준에서는 이런 것은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예.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불만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또는 동시에 한국군의 군사적 움직임을 북측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북한군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앞으로 좀 군사 도발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싣고
남북 관계를 이끌어 갈지 아니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을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이제 앞으로 대화를 좀 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아직 예단하기가 일러요. 왜냐하면 저는 군사적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북한군도 군사적 도발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훈련과 또는 전략 도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는 기술적 필요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단순한 도발과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로 북한군의 동계 훈련이 끝나요. 그렇기 예. 때문에 8월까지는 군사적 재래식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예. 대화 여부는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측이 우리가 내민 대화의 손길, 지금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손을 잡아주면 좋은데 그거는 또 북한 나름대로 북미 관계를 고려해서 핵 문제에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활용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예단하긴 이르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화의 그 신호는 계속해서 북측에 주고 네. 다른 한편으로 안보 부분은 좀 튼튼히 하면서 이런 북한의 잘못된 관행, 군사적 도발과 관련해서는 항의를 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자맹을 끝내고 이제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서도 약간 뭐 추측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정보 당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간단한 시술조차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틀 전에 나온 김정은의 동영상 모습을 보면 약간의 의혹이 제기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는 건강했다. 네네. 그 점을 고려할 때는 우리 정부가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4일, 15일 그러니까 태양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북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한 20일 동안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뭐 이번이 꼭 처음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뭐 건강 이상보다는 이 코로나19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릴까요? 예, 뭐 그 가능성이 이제 더 높게 봐야겠죠. 예. 이상 징후는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 무엇이냐? 4월 15일 태양절 때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예, 거죠. 이것은 북한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됐던 거죠. 한쪽은 건강 이상, 네. 다른 한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양을 떠나 있었다. 그렇죠. 두 가설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정확하게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행보로 봐서는 건강 이상설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양을 떠나 있었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평가받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 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찰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대북 정책이라든가 위기관리 정책에 반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좀 공개된 영상 화면에 나왔었는데 보면 부축 없이 혼자 걷고 뭐 이렇게 손에 담배를 쥐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조금 건강 문제 없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북한 기준으로 그 최고 지도자의 행보는 하나하나가 모두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의도적으로 담배를 들고 있음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예. 걷는 모습도 뭐 당연히 혼자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걷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 걸음걸이에서 뭐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측이 내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지금 건강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이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서 뭐 사망설, 건강 이상설 여러 의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가 여기에 대해서 일절 함구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직통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침묵을 지킨 건 어떤 의도에서였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관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거죠. 따라서 사실 뭐 김정은 사진 없이 계속해서 동정만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김정은이 건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복귀해보면 결국 김정은의 재등장을 보다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재등장한 모습에서
어디 5월 1일 노동절을 계기로 해서 비료공장, 예. 민생과 직결된 그런 장소를 방문함으로 해서 경제행보, 자력갱생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장소 비료공장 준공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DMZ에서 뭐 도발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이 전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학습 강사의 감사를 전달했다.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서 메시지만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네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것을 갖다가 북한 측에서 의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 이틀 만에 총격 도발에 나선 북한 소식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출은 줄였다는 주장이 담긴 미 국토안보부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게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원, 병상이 모두 환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33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 환자가 급증하면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감염자가 7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사실상의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적이 뜸해지면서 도심에 홍학 15만 마리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My God, go close. Oh, beautiful. They are all pink flamingos. 인도 뭄바이의 한 강가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5만 마리가 넘는 홍학들이 찾아온 겁니다. 뒤에 있는 아파트와 대비되는 풍경인데요. 대기 오염도가 나쁜 인도에서 코로나19로 대중교통과 공장 등이 모두 멈추자 자연이 되살아난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초선 당선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국회 21대 국회 시작도 되기 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인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병 이상설, 결국은 신병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탈북자 출신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초선 당선자들의 발언,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99%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적어도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거기 와서 사진 한 장에 찍는데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다는 건 지금 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는 판단됩니다. 네, 뭐 지성호 당선자와 태영호 당선자 두 사람 다 탈북자 출신이죠. 물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된 건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런 두 사람이 결국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틀린 얘기를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국민소환제 얘기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네네. 그때도 이제 국민소환제가 들어가 있었고요. 예. 국회의원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치적 공격의 측면에서 국민소환제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탈북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너무 성급하게 뭐 사망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럴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배정이 될 텐데 이 두 사람을 국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이게 대북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네. 여기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민주당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뭐 미래통합당이나 한국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좀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어찌됐든 뭐 국회의원을 할 때 단 한 번만 상임위에 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눠서 상임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먼저 국방이나 정보위에 소속되게 만드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두 분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럼 제일 1순위가 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 정부가 북한 관련돼 있는 정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실 확인에 신중함을 기했어야 하는데 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해서 그걸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같은 것들까지도 사실은 생각했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이 좀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빠져나가긴 좀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 관련돼서 정부가 밝힌 정보의 내용으로 볼 때 예. 그 정부가 밝힌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병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정부가 직접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예. 근데 정부가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 확인해 줬다는 게 특이사항이 없다는 게 그게 무슨 확인해 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특이사항 없다는 것에 답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해서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성으로 우리가 확인했더니 아니면은 우리 휴민트나 인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감청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이러면 우리 정부가 북측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특이사항 없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에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얘기를 해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불안한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탈북했던 고위 인사나 아니면은 탈북 인사가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게 되면 예. 그것 자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관련돼 있는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나고 예. 우리 사회에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방이나 정보위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 두 탈북자 출신 당선자들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뭐 합리적인 비판은 괜찮겠지만 문제는 지금 뭐 인신 공격성 조롱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성호, 태용호 당선자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뭐 여당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전부 다 인신 공격성 발언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는 좀 부족하고 좀 뜯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 탈북 외에 한국 사회에 무슨 가치와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 네. 김병기 의원은 그저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김정은 신병 관련 정보가 있으면은 스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거나 이번에 틀렸으니까 스파이가 아니라는 거는 뭐 드러난 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지 몰라 이건데 이거는 두 당선자가 아직 한국 사회에 완전히 뭐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솔함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저런 부분들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김병기 의원이 저 스파이 발언 이후에 저게 이제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게 드러난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의미 있는 첩보를 입수하면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새 삶을 열게 해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분명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 관련 정보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뭐 감청이라든지 위성 사진 같은 시긴트는 정부 당국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지만은 여러 가지 각종의 뭐 휴민트를 통한 정보도 분명 가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일 그런 게 있다면은 정부와 공유해서
정말 우리 사회 국익을 위해 이번에 그런 오판을 반성하고 씻을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근데 변호사님께서 이제 여당뿐 아니라 이제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가 소속해 있는 야당에서도 뭐 비판의 목소리 나온다는데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세연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오늘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해서 지성호, 태영호 당선자는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태영호 당선자는 사과를 했습니다. 맞아요.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끼겠다고 하면서 겸손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그 김근식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 제발 실력을 갖추고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상대방을 격하시키는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이게 오버하지 말자라는 말은 두 당선자가 분명히 이렇게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원석 이제 전 상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의 애환을 대리하고 통일 이후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싶다면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북 정책이나 대안들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고의 말을 했는데, 태영호 당선자 조금 전에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에 이제 논란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좀 밝혔으면 어떨까. 정말 못 박힐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영호 당선자가 오늘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여당에서는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주장은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사과하는 게 마땅할 텐데 반성과 사과는커녕 과연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자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또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두 당선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징계 절차 등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성호 당선인이나 태영호 당선인에 대해서 정부나 민주당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거지만 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당 차원의 사과는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아직까지도 이 양정숙 당선자 관련해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보니까 우희종 대표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어요. 이건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시민당 자체에서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정숙 당선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소홀했다고 하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거에 따른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명 조치까지 약속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적절해 보이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은 좀 짧았다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그 공천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을 당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결정했고, 공천을 이미 받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 자진 사퇴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못한 책임은 어찌됐든 간에 당이 져야 하는 것이다. 이걸 뭐 우리 당이 자정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빨리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당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 보인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사과할 부분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조치를 취할 것들이 있으면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재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우희종 대표의 발언.
오히려 슈퍼 여당이 자만심이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긴 하더라고요.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우희종 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희종 당선자는. 아니요, 대표입니다. 당선자 우희종 대표는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과의 가치를 더 희석시켰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무슨 내가 시험에는 떨어졌지만은 산수 시험은 잘 봤어요 이러는 거랑 같다고. 그러니까 우희종 대표의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밝히고 제명했다. 뭐 그런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총선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강행을 했고 저 양정숙 당선자가 강남에 3채 그 이외에 2채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4년 동안 40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공천 심사 부분에서 그냥 넘어갔는지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오히려 그 사과의 가치마저 희석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뭐가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게 우리 어떤 시스템상의 부실 검증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문제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양정숙 당선자가 민주당에 돌아가면 의논을 하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누구 특정인이 뒷배가 되어준 게 아니냐 배후가 되어준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박주민 의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의문은 듭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치권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네, 모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됩니다. 네, 나들이나 모임은 해도 되는지 마스크나 손 씻기는 생략해도 되는 건지 먼저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일부터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 예방도 함께하는 장기적 방역 체계입니다.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 45일 만에 끝납니다.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공공시설이 문을 열고 이후 야구장 같은 스포츠 관람시설도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도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이달 중순 고3부터 우선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고 나머지 학년도 차례대로 등교할 예정인데 자세한 일정은 교육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지금처럼 안정세가 유지되면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를 낮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방역 수칙이 여전히 필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방역 수칙은 동등합니다.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손 씻기, 기침 예절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과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면 언제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코로나19 어제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 8명이었는데요. 이 8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발생, 그제에 이어 어제도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잘 관리가 되면서 모레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단 이 코로나19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좀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부터 지급이 된다는데 전 국민 오늘부터 지급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취약계층부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복지수급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원래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을 받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통장으로
모든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현금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카드로 받는데 이분들은 현금으로 받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세를 내야 된다거나 당장 돈을 현금으로 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줘야지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현금으로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런 분들이 한 280만 가구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전체 대상이 되는 게 한 2,100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 나머지 가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급하는데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체크카드라든가 신용카드를 쓰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신청 방법하고 선불카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뭐 마스크처럼 오부제로 시행이 된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몰리면 이제 또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는 마스크 오부제처럼 저처럼 이제 출생연도가 7로 끝나는 분들은 화요일 날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 저기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는 못하신 분들 모두가 할 수 있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시는 부분들이 일단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부제가 적용이 되니까는 우리가 마스크 많이 사봐서 저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을 꼭 기억하셨다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잠시 뒤 다시 말씀해 주시기로 하신 이 취약계층 외 신청 방법이라든지 또 언제쯤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좀 계속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거기 가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마스크 오부제 같이 갑자기 몇 천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하면 홈페이지 서버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오부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원이 아니잖아요. 가구당 가구원 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 주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면은요. 11일부터 신용카드사나 금융사에서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게 그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은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일종의 쿠폰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사무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바로 쓰여야 할 텐데 이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사용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지역의 어떤 활성화 문제하고 지역의 어떤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용하시는 게 좀 어렵고요. 제가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유흥업소 가지고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돈 쓰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또 영세 상인들의 그 경제력이라든가 가게 보탬이 되거나 이런 것에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이거는 건전하지 못하다. 이거는 너무 큰 곳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지급된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을 이른바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이런 것도 지금 성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7월 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이 코로나19 그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6일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죠. 그게 종료가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전주현 변호사님. 모레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거 뭐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번,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그 아프다는 게 뭐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던가 감기 초기 증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19의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내가 밖에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회사에 얘기를 하고 3, 4일 정도 집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다음에 2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두 팔 간격. 이 팔을 쭉 펴면 한 50cm 정도가 되는데 두 팔 간격이면 1m잖아요. 바로 이 건강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되고 다만 이렇게 식당처럼 비말이 튀기는 곳에서는 두 팔보다 한 4팔 정도, 2m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는 손을 씻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탁 손 넣고 빼고 그런 게 아니에요. 30초 이상 깔끔하게 씻고 그다음에 기침이 나올 때는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옷 소매에다가 이렇게 기침을 하셔야 되고요. 손바닥도 안 되죠? 손바닥 안 되죠. 이렇게 옷에다가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는 하루에 2번 시키시고 주기적으로 집에서도 소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는 멀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부를 통해 가지고는 좀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가 내일 모레 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뭐가 달라요?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모임이라든지 어떤 집회, 그런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 모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거라면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 자체는 하되 다만 저런 간격이라든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달라, 이런 점에서 조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5일 만에 전환되는 생활 방역, 이게 어떤 의미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재난 지원금이죠, 수령 시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사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갈비뼈 투혼 속에 유도 은메달을 따낸 왕기춘 선수,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은퇴 후에 여러 구설에 올랐는데 이번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왕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혹시 저리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왕 씨는 스포츠 팬들에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부상 투혼과 눈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유도 스타입니다. 2016년 현역 은퇴 후 유도 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발탁됐다 그만둔 뒤 자신의 이름을 건 유도관을 내고 생활체육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왕기춘의 이름을 딴 유도관은 전국 5곳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사건으로 몇몇 유도관은 이름을 바꾸고 왕 씨 이름이 담긴 간판을 떼내기도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마치 왕 씨가 유도관을 소유한 것처럼 알려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유도관은 왕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20대 유도, 영웅 이렇게 지금 몰락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도 과거 왕기춘 유도한 모습 되게 생생하지 않습니까? 알죠.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원래 금메달을 따도 모자람이 없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비뼈 부상 때문에 그 때문에 은메달을 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했고 맞아요. 그때 부상 투혼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랬던 메달리스트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결국 이제 구속까지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폭행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마 다른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는 미성년 성폭행이 불거졌는데 이 왕기춘 선수 과거에도 여러 구설에 휩싸였었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 2014년에는 이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영창 처분을 받고 훈련소에서 퇴소 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혐의가 지금 이제 재판을 다 거쳐야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연금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 좀 어떻게 되나요? 연금도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상벌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징계 조치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연금도 박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벌위원회에서 매달 박탈 조치를 취하고 단도 지금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도에서 단도 사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스포츠계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체육 지도사 자격도 사실 박탈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제는 명예직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이 왕기춘 선수의 이름을 딴 뭐 프랜차이즈 유도관이 전국에 5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업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손해배상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왕기춘 선수의 이름을 따가지고는 유도관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지금 사업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고의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그 유도관은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분명히 손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또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연금과 관련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연금 수령 지급 자격 박탈되는 거고 또한 이 연금을 줄 때 보면은 출전한 대회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획득한 메달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IOC를 통해 가지고는 뭔가 메달 박탈 같은 평가 점수가 소멸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도 다시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환수까지 가능하군요. 네, 과거 뭐 유도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에 몰락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응으로 부른 뉴스 리액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혈통 개인 줄 알고 분양받은 반려견이 알고 보니 중국에서 들여온 개였습니다. 반려견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칩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강남의 대형 애견숍에서 480만 원에 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애견샵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개라며 팔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마이크로칩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됐을 때 우리 검역당국이 심은 인식용 칩이었습니다. 수입된 강아지라는 걸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 아이를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A씨는 애견숍에서 이런 사실을 숨겼다며 애견숍 대표와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애견숍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수입권을 국내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양한 적도 없고 나의 그런 말에 대한 언급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애견샵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나겠지만 끝까지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누리꾼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댓글도 눈에 띄네요.
다음 뉴스도 장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등산객을 구조하던 소방 헬기가 불시착했죠. 사고로 심정지 환자를 포함해 부부 2명이 숨졌는데요. 기류 변화가 사고 원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기장은 헬기가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환자를 구조하던 중 기류 변화로 동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불시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들것과 로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 조사위원회는 추락한 헬기를 분석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숨진 등산객 부부에 대해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합니다. 누리꾼들,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인한 추락 사고에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다음 리액션 뉴스, 이번엔 태그로 열어봅니다. 지진 39번. 어젯밤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 8일 동안 39차례 지진이 잇따라 기상청은 지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태그 보시죠. 교사 직위 해제.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의 발언을 한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시교육청이 직위 해제했습니다. 교육청은 이후 경찰 조사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방침입니다. 오늘 뉴스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액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를 키워드로 쉽게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왜 이 키워드 준비하셨죠? 그 개그맨 이제 박명수 씨가 뭐 직업 뭐 무슨 일에 그리고 4대 보험대 뭐 이런 거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4대 보험이 실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마지막이 고용보험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실제 뭐 근로자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일을 할 때 조금씩 떼고 내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됐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또 구직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바로 이 고용보험 이야기를 꺼낸 것이 현재 우리 건강보험은 전국민 건강보험이죠. 근데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 정부 그리고 당이 참 공교롭게도 한 목소리로 이참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강기정 정부수석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번 갖춰보자는 운을 뗐고요. 정부에서는 기재부 1차관, 김용봉 차관이 성벽을 보수할 타임인데 고용의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실업급여, 구직급여인데 그거의 전제가 실은 또 고용보험이 있어야 또 신청이라든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 고용보험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여당도 힘을 싣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번 여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법과 제도의 밖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이들을 법제도의 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같은 것들이 좀 개정돼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플랫폼 노동자들 등등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아니 근데 뭐 전국민 확대라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민이 다 가입은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럼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은 이 고용보험에 애초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 여기에는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고 프리랜서도 포함이 되고 셀러리맨도 포함이 되는데 약 2,700만 명 정도 중에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00만 명 정도는 소외가 돼 있어요. 1,300만 명 정도만 가입이 돼 있고 근데 1,300만 명 중에서 한 300만 명은 이제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뭐 사립 학교 교직원 분들에서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1,000만 명 정도는 실은 완전히 이 실업이라든가 고용 충격의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명 정도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는 현재 소상공인 사장님, 설렁탕집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왜 가입 안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영업자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뗄 돈이 많은데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사업주와 이 고용인이 있다면 반반씩 내가지고 부담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에도 가입한 비율은 0.38%? 2만 명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거의 없다 이거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사각지대 분들을 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끌어올리자라는 이제 안이 처음 나오기는 한 건데 역시 가장 큰 건 이제 재원이겠죠. 재원이고 또 함이죠. 그럼 어떤 영세사업장의 이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것저것 떼는데 고용보험료까지 또 떼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합의가 될 수가 있냐 없냐에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고용보험료를 얼마에 책정해야 되니 디테일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당정청이 모두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것을 화두로 꺼냈다면 아마 다음 국회, 21대 국회에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입법화 과정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는 문제로도 뭐 여야가 뭐 재정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이 고용보험 전체 다 전국민 가입시키려면 이 차원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도 아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분명히 이제 21대가 시작이 되겠죠. 5월 30일부터 하게 되면 뭐 가장 먼저 선순위에 이 안건이 오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21대 국회 개원을 하면 이 문제 좀 어떻게 논의가 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 실수, 이거 뭐 정철진 평론가 실수는 아니실 거고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내 실수다. 누굴 탓하겠냐. 내 실수. 이 내 실수의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입니다. 왜 저런 말을 했느냐? 1분기 실적 보고가 나왔는데요. 무려 1분기에 497억 달러, 500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은 60조 정도. 차원이 다르네요. 네, 손실을 하면서 특히 여러 가지 손실된 업종 중에 항공사 주식은 이제 손절매를 쳤거든요. 손절매를 하면서 60조에 상당한 손실은 나의 투자 판단의 실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워렌 버핏도 60조를 날리는구나.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죠. 저 사람 정말 투자의 기재, 뭐 투자하면 돈 버는 전설이죠. 사람. 그런데 아무리 뭐 세계적인 부자고 투자 규제라고 하지만 60조 원을 손해를 봤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요, 그 자기 돈 60조 원을 날린 거는 아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펀드에 이제 60조 원의 손실을 봤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워렌 버핏의 개인적 재산 혹은 우리나라 전 세계 부자 순위도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좀 뽑아왔습니다. 3월 18일 기준으로 1위부터 쭉 5위까지를 뽑아봤는데요. 1위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CEO로 빌 게이츠를 제쳐왔습니다. 현재로는. 근데 그러네요. 둘이 또 왔다 갔다 또 해요. 업체를 뛰치라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대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138조. 그리고 3위가 아르노 회장. 루이비통 뭐 가방의 그 명품의 회장인 것이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본인의 재산이 약 82조 원, 675억 달러고요. 저 가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보유 지분을 주당 평가를 해서 나온 이제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재산의 4분의 3을 날렸다 이건 아닙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이제 돈의 자금의 60조를 날린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결국 이제 손해를 보고 항공주를 다 팔아버렸다는 건데 뭐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항공주엔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실은 워렌 버핏 믿고 항공주에 들어간 투자자들도 상당하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2016부터 항공주에 꽂혔어요. 그래서 미국의 빅4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또 아메리칸 항공, 델타, 사우스웨어를 굉장히 큰 폭으로 막 지분을 매집해서 시장에서는 통째로 다 워렌 버핏이 항공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를 나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비행기가 그냥 경락고에 서 있었으니까 큰 손실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항공주를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실은 워렌 버핏과 항공주와의 인연은 사연이 꽤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아무리 투자의 기재, 투자의 전설이고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유독 이 수익을 못 낸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항공주입니다. 아, 그동안에도? 네, 그동안에도요. 지금 표에 나오지만은 이제 1990년에 또 항공주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6년, 7년 슈퍼버블이 터졌을 때 유독 항공주만 못 오르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한번 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2008년 말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느닷없이 이후에 철도주를 매입하더니 2016년부터는 항공주를 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손절매가 나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날고기는 워렌 버핏도 항공주만큼은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악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 나왔으니까 지금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 주가가 급반등했잖아요. 바닥에서부터 1450에서부터 지금 1900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35%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유독 워렌 버핏은 지금 주식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안 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항상 말하는 게 약 1,300억 달러, 160조, 한 170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다. 아, 그래요? 분명히 미국 주식은 싸지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저런 대가가 아직까지 안 산다면 또 2차 급락이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워렌 버핏의 행보는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는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두 번의 손실이죠. 왜냐하면 항공주 사서 1분기에 폭락하면서 손절매했고 바닥에서 급반등했을 때는 현금만 들고 있어서 또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이 다음에 과연 워렌 버핏이 언제부터 주식을 매수할지가 또 하나의 세계적인 탑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사실 지난 그 글로벌 금융위기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막 사들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좀 다르네요.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었고 나중에는 또 철도주 같은 것도 막 사들이면서 아니 왜 자꾸 아날로그로 가지 뭐 그런 이슈도 보여주는 가치 투자에 또 나름 다른 어떤 노하우와 뭐 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1분기에서는 항공주에서 큰 손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워렌 버핏은 떨어져도 잘 뭐 다치진 않더라고요. 또 올라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미디어데이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화끈한 우승 공약과 불꽃 튀는 입담,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0 시즌 렛츠 고! 렛츠 고! 강민준 10개 구단 감독과 주장이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가려고 가자! 팬들의 성원에 화끈한 우승 공약이 이어집니다. 올해도 우승을 하게 되면 걸그룹 댄스를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아의 우승 주역 양현종은 당시 자존심은 잠시 접어둔 채 화끈하게 공약을 지켰습니다. 댄스 학원까지 다닌 열정이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공약입니다. 요즘에 좀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야무지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종은 예상대로 키움과의 개막전 선발로 나섭니다.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7회까지는 잘 던지고 8부의 역전에서 이기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개 구단이 개막전 선발을 공개했는데 유독 롯데만 결정된 게 없습니다. 4일날 저녁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KT를 생각해서 그 연막으로 가시는 건 아니신 거죠? 10개 구단 감독들은 올해 주목할 외국인 선수로 두산의 플렉센, 기아의 브룩스를 꼽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갑자기 날이 확 더워져서 벌써 봄이 간 건 아닌지 아쉬움이 드는 요즘이죠. 오늘도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반소매 차림이나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고 남부지방 하늘은 맑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
대전은 28도, 대구와 의성은 30도로 일부 영남 내륙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입하인 내일은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지만 토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함께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일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상 불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희진입니다.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인지질 56% 크릴 오류. 윌리엄, 우유 마시자. 아빠 우유 주세요.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치즈푸스까지 1등급 나 100%. 서울우유. 흰머리가 보이네. 염색약 새로 사놨어. 머리도 두피도 걱정돼. 그러니까 착한 염색해야지. 모발과 두피를 잘하는 TS 착한 염색. 역시 TS잖아. Trust TS. 꿈이 생겼다. 목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높은 이자까지? 지금 하나원큐로 갈아탈 때 까딱하다 부자 되겠네. 하나를 알면 열을 번다. 하나원큐. 월요일 뉴스 1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